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을 상대로 기록한 멀티골은 현대 축구에서 전술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영국 현지에서 거듭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각종 분석 방송은 잉글랜드 대표 출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들이 경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골키퍼이기도 한 조던 픽포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무너진 장면에 대한 다양한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골키퍼들에게도 명심해야 할 장면이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세계 최고의 압박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극찬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역시 2024-2025 시즌 공식 주간 베스트 11 2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신 반응과 평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앨런 시어러 프리미어리그의 명예전당 1호 역대 최다 득점 선수가 선정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팀 오브 더 위크 2라운드 베스트 11인데요. 많은 매체들이 선정한 것처럼 아스널 골키퍼 다비드 라야가 골문을 지켰고 수비 라인에는 토트넘의 로메로와 반더벤, 웨스트햄의 킬먼이 선정됐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4명의 선수 마두에케, 제임스 밀러, 콜 파머 그리고 에스턴 빌라의 로저스가 패배한 선수로는 이색적으로 선발됐고요. 공격수 3톱으로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루, 맨시티의 엘링 홀란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웨스트햄에 새로 부임한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 첫 승리를 거두면서 주간 최고의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앨런 시어러가 각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비드 라야에 대해서는 0대 0으로 팽팽하던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줄 수 있던 상황에서 왓킨스의 슈팅, 문전 리바운드 슈팅을 믿을 수 없는 선방으로 막아낸 것을 비롯해 아스널이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고요. 토트넘 수비수 로메로에 대해서는 우뚝 솟은 헤더 슈팅으로 토트넘의 에버튼전 3번째 골을 넣었고 에버턴 공격수들에게도 힘든 오후를 선사했다며 공수 양면에 걸쳐서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첫 승에 기여한 막스 킬먼, 울브스에서 이적한 선수죠. 웨스트햄의 수비 중앙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했다며 본인의 영입이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토트넘 수비수 미키 반더벤에 대해서는 피치의 양쪽 끝에서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누구도 그를 넘지 못했고 또 그의 화려한 질주를 통해 토트넘의 4번째 골이 터졌다며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은 브라이튼의 승리도 큰 화제였는데요. 여전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38살의 미드필더 제임스 밀러에 대해서 앨런 시어러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며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드에서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켰다라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첼시 윙어 노니 마두에케 울브스와의 경기 헤드트릭을 기록했죠. 불과 14분 사이에 헤드트릭을 완성했는데요. 득점 외에도 다른 한편으로 수비적인 임무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첼시 입단 후 최고의 활약이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첼시의 콜 파머 도움 어시스트에다가 득점까지 올렸죠. 막을 방법이 없는 대응 불가한 플레이를 펼쳤다라면서 마두에케의 3골에 모두 직접 관여 어시스트했고 또 한 골도 넣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스널에 패배했지만 아스턴 빌라의 모건 로저스에 대해서는 에스턴 빌라에서 가장 뛰어났던 선수라면서 경기 내내 훌륭했고 그의 경기력은 패배할 만한 자격은 없었다. 패배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진다라는 결과가 로저스에게는 억울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3인방인데요.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맨유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지칠 줄 모르는 플레이에 대한 보답으로 가장 중요한 결승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요. 맨시티의 홀란은 컬렉션에 또 하나의 헤트트릭을 추가했다며 올 연말까지 새 트로피 캐비닛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개인상도 쏟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인데요. 도미닉 솔랑키의 부상 부재 속에 센터 포워드로 뛰면서 에버튼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후방 지역을 완전 융단 폭격했다는 것인데 이게 슈팅으로만이 아니라 압박과 스프린트와 전술적인 역할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골을 넣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렉드라는 표현, 누더기를 만들었다,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 주간 베스트 11을 공식 선정한 앨런 시어러는 영국 공영방송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해설위원이기도 한데 이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앙으로 조금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면서 조던 픽포드 골키퍼를 끝까지 따라갔다. 픽포드의 끔찍한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불어넣었던 에너지의 영향력이라며 실수를 유발한 손흥민 선수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 골 과정에서도 판더펜 선수의 질주,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마지막 순간 판더펜의 패스를 받았을 때 스틱스 어웨이, 상대 수비가 달라붙을 때 오른발로 수비가 막을 수 없는 쪽으로 공을 쳐놨던 퍼스트 터치도 좋았고 그 다음에 픽포드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렸던 마무리까지도 눈부셨다.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좋았다라고 평가하면서 토트넘이 이날 4대0으로 이겼지만 그 이상의 승리도 가능했던 경기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경기 마치고 나서 골키퍼와의 간격이 좁았고 각을 좁히고 나오는 과정 속에 득점할 수 있는 위치가 다리 사이밖에 없었다며 노린 슈팅이었다고 했고 운 좋게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뭐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방송 매치데이 라이브 엑스트라에서 실시간으로 해설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의 전문가 패널로는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 그리고 토트넘의 감독 출신인 팀 샤우드가 출연을 했는데 특히 팀 샤우드가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를 압박하며 넣었던 득점 과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평가합니다. 먼저 진행자가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큰 데미지를 안긴 패배를 선사했다고 하면서 이 경기 승리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픽포드 골키퍼를 통해서 후방에서 경기를 운영하려던 에버튼의 경기 계획이 잘 통하지 않은 것을 먼저 짚어야 한다라면서 가장 컸던 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과정에서 드러났던 픽포드 압박이었다라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팀 샤우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토트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죠. 최전방 공격수부터 엄청 압박을 하는데 그 압박의 전술에서도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 이상으로 소니 이상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술적으로 압박이 강한 토트넘이지만 그 압박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직접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드는 공격성, 어그레션을 보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어그레션을 보이는 압박이 거의 드물다,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픽포드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방에 있을 때는 공을 발로 터치할 시간적 여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했어야 하는데 픽포드 선수는 그것을 간과한 대가를 치러서 처벌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공격수들이었다면 그 정도 여유와 또 그 플레이가 나빴던 게 아닐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고 전방 압박하는 때는 골키퍼들이 결코 이런 터치, 이런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면서 팀 샤우드는 소니가 정말 잘했지만 픽포드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압박하러 달려들어 온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안 라이트 역시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렇게 골키퍼에게 수비수의 백패스가 올 때는 터치를 빠르게 가져가야 하는데 대체 어떤 점이 픽포드 골키퍼로 하여금 이렇게 볼을 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직접 그 실점 직후에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푸어 플레이, 정말 부진한 엉망인 플레이였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뿐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수의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골키퍼는 항상 쉽게 빠르게 공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실시간으로 이제 소개했던 공식 프로덕션의 골 러쉬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하프타임 분석이 전 경기에 걸쳐서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는 잉글랜드 대표 출신으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와도 함께 뛰었던 오원 하그리브스 그리고 현역 시절 최고의 속도를 자랑했던 윙어 출신 션 라이트 필립스가 출연을 했는데요. 특히 오원 하그리브스가 픽포드를 압박한 손흥민 선수의 전방 수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엄청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그리브스는 픽포드를 향해서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차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잇는데요. 아니 제 말은 아시다시피 유노우라고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프레서잖아요. 가장 압박을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냥 최전방에서 다른 선수들이 서로 압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수준이다. Best pressers at the top of the pitch. 최전방에서 가장 압박을 잘하는 선수인데 게다가 당신이 골키퍼라면 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빠른 선수인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백패스를 받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달려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냥 발로 차서 공을 걷어내야죠. 클리어해야죠. 골키퍼로서 빌드업을 한다거나 경기를 만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그냥 뻥 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본인에게 패스를 줬던 레프트백에게 다시 공을 주는 식, 즉 손흥민 선수가 압박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돌아서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다시 내려줘서 손흥민 선수가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픽포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이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바로 알아차렸고 그래서 실점 직후에 동료 선수들과 또 에버튼의 원정 팬들에게 바로 사과를 했는데
이 골키퍼 혼자 책임질 문제도 아니다. 감독들은 골키퍼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손흥민 선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앞서서 팀 셔우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는 그의 득점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압박 능력, 전방 수비 능력에 대해서 명심하고 알려주고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 능력은 이미 지난 시즌에 국제축구연맹의 산하 기관이죠. 국제스포츠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됐죠. 지난 시즌에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를 메인 포지션으로 삼게 하면서 시즌을 운영했는데 그러면서 남긴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국제스포츠연구소가 이제 지난해 말에 시즌 도중에 전 세계 40개 리그를 모두 이제 조사했을 때 90분 동안 이제 스프린트 거리, 특히 이제 스프린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공소유 상태에서의 전력 질주 횟수를 최소한 0.7초의 시간을 지속하면서 25km/h의 속도로 달렸던 그 속도와 시간을 유지한 것을 스프린트로 했는데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공격수로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그 어떤 다른 포지션의 선수도 스프린트, 전방 수비에 대한, 전방 질주에 대한 기록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대부분 이런 기록은 풀백들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시즌 막판에 또 하나 공개된 놀라운 기록이 빅5 리그, 유럽의 5대 리그 센터 포워드 중에 전방에서 압박 행동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90분 동안 무려 16.17회, 16번, 17번 정도의 전방 압박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선수가 분데스리가의 막시밀리안 바이어로 13회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보다도 3번이 많고 또 캐머런 아처가 12.6회, 이 정도 기록도, 사실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3, 4번을 덜 뛰는데 이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만이 또 30대에 접어든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실제 이제 90분 동안에 탑 스프린팅 거리, 이 압박 거리를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가장 긴 거리를 압박한 선수였다. 무려 433m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유럽 축구연맹에 속한 10대 리그의 모든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긴 거리였고 전방 압박을 잘한다는 것으로 유명한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조차도 405m. 아직 젊은 20대 초반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자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런 활약들이 결국에는 득점과 또 전술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기어코 올 시즌에는 그 압박으로 직접 혼자 공까지 골키퍼에게 빼앗아서 득점을 했다. 보통 이런 압박들은 골키퍼의 불안정한 패스 미스를 유발해서 거기서 끊고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골키퍼의 공을 빼앗아서 골을 넣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서 골키퍼의 공을 빼앗는 건 몰라도 백패스,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골키퍼의 공을 빼앗는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활약을 통해서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주간 베스트 11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포지션에서 싹쓸이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식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뿐만이 아니라 통계 매체가 주관적 판단이 없는 절대적인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매긴 베스트 11에서도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05점을 매기면서 홀란 선수와 투톱으로 선정을 했고요. 폰몹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에게 9.0점 매기면서 웰백 홀란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할 때는 최전방이었지만 경기 도중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됐을 때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포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파스코어에서는 평점 8.9점으로 9.2점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홀란과 더불어 투톱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듯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의 평가는 레스터 시즌에서의 조금의 부진, 사실 뭐 이것은 개인적인 부진이라기보다는 팀 전술상의 문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원흉으로 지목한 일부 몰지각한 추가할못의 평론가들, 추가할못 기자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엎고 일축해버리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BC 역시 가장 먼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팀 오브 더 위크를 발표했었죠. 영국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전 와포드 공격수인 트로이 디니가 올 시즌부터는 직접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모든 경기가 끝난 직후에 주간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를 3-2-3-2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며 손흥민 선수의 에버턴전 플레이 나더 조크, 장난 아니었다라고 하며 경기장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최고의 선수였다. 바이어 마일,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 있는 선수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경기를 시작했고 경기 도중에는 왼쪽 공격수로 이동을 하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두 골을 넣었다며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내 끊임없는 위협, 콘스탄트 스리트를 가했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메인맨으로서의 도전을 즐기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주인공이자 주장으로서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해리 케인이 있을 때 모든 득점을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20번째 멀티골 기록을 올린 것도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는 28회의 살라, 25회의 바디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고요. 이날 경기까지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 뛴 경기 중에 39번의 상대 지역 볼 소유권 획득까지 남기면서 최고의 프레서이자 최고의 피니셔라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치르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열릴 팔레스타인과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의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 경기를 치르자마자 또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죠. 오만 원정으로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에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를 치르고 손흥민 선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매우 중요한 북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는데요. 9월 15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에 대한 주목이 전 세계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정, 빠뜨릴 수 없는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이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노리고 있는 올 시즌의 우승 트로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눈부신 트로피가 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로 돌아갈 수 있는 트로피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뤄질 대표팀과 토트넘의 경기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모든 반응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